청소년들이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이 증가한다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 연장선상에서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 실제로 한 언론은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어. 매체를 통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소년법 개정과 폐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년재판의 절차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부터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소년법 처벌 기준이 나이라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 만 9세 이하인 범법소년의 경우에 형법에 규정된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 반면 만 14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인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 문제는 촉법소년이야. 형법은 단순히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어놓았기 때문에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상황이 복잡해져. 따라서 소년법을 통해 촉법소년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지. 결국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은 받을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범죄소년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년법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 촉법소년의 처분 절차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통해서 법원 소년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보호자 감호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거지. 이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아. 범죄 소년의 처분 절차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검찰의 수사 이후에 형사법원으로 넘겨진 후 유죄 판결을 받아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야. 이때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되지. 반면 검찰이 해당 범죄 소년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촉법소년 때처럼 법원 소년부로 넘겨지게 되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돼. 앞선 화면에서 송치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을 봤을 거야. 소년재판 절차를 핵심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선 송치와 통고라는 것부터 살펴봐야 해. 소년재판의 시작이기 때문이야. 송치는 경찰서장이나 검사, 법원이 사건 기록을 담당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것을 의미해. 즉, 소년재판에서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가 있는 셈이지. 소년보호 사건이 접수가 되면 조사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 조사는 말 그대로 소년이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등을 알아보는 거야. 소년부 판사가 조사를 관장하고 전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통해 수행하게 돼. 조사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판사는 심리 개시를 결정하게 돼. 심리는 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소년의 비행에 대한 변명을 듣고 보호 처분의 필요성을 알리는 거지. 범죄 소년이 심리를 받게 된 경우 그 죄질이 좋지 못해 형사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보호 처분이 아닌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을 결정해. 한편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어. 이제 소년범의 권리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소년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기에 당연히 소년재판의 절차 속에는 소년범의 권리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 일단 어떤 처분을 받느냐는 것이 대표적이겠지. 범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말이야. 또 소년법 제17조를 보면 소년범이나 그 보호자는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보조인은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판사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한영선 교수님께서는 소년법 제17조의 1을 소년범의 권리라고 말해.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때 보조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거야. 교수님은 소년재판에서 판사가 검사의 역할을 겸하는데 국선보조인은 재판에서 판사의 인권 침해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 소년법의 권리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소년재판 절차 속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자. 소년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야. 소년법 제25조의 1을 보게 되면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등이 의견 진술을 신청할 때에 심리기일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해. 2008년부터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관련 정보가 없어
피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런 만큼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 그 다음은 화해 권고가 있어. 소년법 제25조의 3을 보게 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에게 피해 배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해. 권고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 처분을 내릴 때 이 내용을 고려하게 되고 소년범이 보다 낮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이 제도는 소년범과 피해자 모두를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 하지만 화해 권고라고 해서 완벽한 제도는 아니야. 한영선 교수는 화해 권고가 가진 맹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소년 보호 사건의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 소년 사건에서 화해라는 것은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강요되지 않는가. 이는 가해자 측면에서도 비윤리적이고 피해자 측면에서도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구조다 라고 말이야. 또 경찰인재개발원의 서민수 경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년법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어. 서 경관은 이렇게 말해. 소년법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없고 일반 범죄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청와대 청원 내용들은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고 단언할 수 없는 셈이야. 실제로 소년법은 현실을 살펴볼 때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다고 폐지를 말하기에 필요한 점이 존재하니까. 따라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4월 소년범죄 처리 절차 개선 및 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관련 권고 내용을 발표했어. 그 핵심 내용은 이거야. 먼저 소년법의 피해자 접근 금지와 보호 관찰을 신설하고 임시조치를 수사 단계에서도 적용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할 것.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49조의 2인 검사 결정 전 조사를 의무화할 것. 소년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할 것. 소년 피해자의 피해 영향 진술이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도록 할 것. 소년 피해자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정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특례 규정을 신설할 것. 마지막으로 소년 범죄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검사를 육성할 것. 물론 이런 노력이 올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야.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소년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 하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지.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야. 2018년 5월에 한국일보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소년법 개정안은 꾸준히 발의가 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 상황을 지적해. 그러니까 여론을 의식해서 관련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내놓지만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올해만 해도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이 제안되었고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야. 이런 점을 보면 언론을 통해 드러난 문제에 잠깐 관심을 갖는 태도를 반성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소년 재판과 그것을 둘러싼 논의들에 대해 조금은 알겠지? 일단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자.